좀 우려되는 산업군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건설, 석유화학, 철강 이 정도 섹터가 지금 사실은 유난히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최상목 지금 대행이 지금 뭐 이것저것 정치적 상황으로 경황이 없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를 인질 볼모 삼아. 내지는 인질로 잡고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계획을 언제 세웁니까? 해가 되기 전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 바뀌고 나왔어요. 이게 사상 처음이에요. 그런데 겨우 해가 바뀌어서 나왔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두세 개가 있어요. 2주 후면 취임이에요. 예. 그나마 취임 전에 골든타임인데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면서 아무도 현재 공식적으로 트럼프 라인과 접촉했다는 얘기를 우린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네. 한마디만 이게 그럼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트럼프 취임식 때 누가 갈 거예요? 누가 갈 거예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뭐 심지어 경제 성장률 등의 발표 날 때마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썰전 네 분과 함께하죠. 우리 김원장 기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최은경 기자. 네, 함께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영 기자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경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커피가 엎질러져서 지금 다 닦았어요. 네. 보통 저희 같으면 이제 그 커피가 노트북으로 들어가 아유 큰일 났다고 막 노트북 뒤로 털고 난리인데 네. 와 우리 박시동 평론가 역시 이거 얼마 안 해요? 이러면서 그냥 밑에 휴지 싹 까는 걸로 마무리하시는 거 보고 역시 노트북, 그러니까 사람도 돈이 있어야 여유가 생기는 거구나 느낌이 좀 네, 들었습니다. 노트북은 뭐 일회용 아닙니까? 아, 일회용인가요? 일회용이요? 이게 자꾸 옮기는 게 불편한 거지 뭐 사실 노트북은 뭐 얼마 안 하죠?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제 이렇게 엎질러진 물 같은데 엎질러진 잘 좀 주워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제 상황을 잘 살아야죠. 보여주겠다. 네. 우리도 오늘 또 우울한 이야기 할 거죠. 기자들은 늘 네. 우울한 이야기예요. 경제 이야기하면 그죠. 어떻게 살아야지. 아,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하는 기자들 너무 즐거운 별로인 일이 것 있어. 같아요. 아니, 즐거운 일이 있어요. 어느 대목에서 웃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즐거움을 좀 찾기가 쉽지 않은 정책이 상황이긴 하죠. 즐거운 거 하나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3프로에서 정규제 인터뷰할 때는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요새 왜 그렇게 정치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왜 살다가 조갑재 선생님 인터뷰를 하게 될 그러니까. 거라고 정규제 그분까지는 내 생각을 했는데 살다가 네. 조갑재 선생님 인터뷰를 하게 될 거라고. 아 저희도 네. 모셔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3프로에서 하길래 그러니까. 덥다. 예, 정말. 네. 네, 경제 이야기하죠. 경제 다시 이야기 우울해지고. 하겠습니다. 우울해지고. 네. 네. 우리 김원장 기자님은 오늘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습니까? 우리 경제 중에 이제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방이라 그래요. 그날은 네. 이제 뭐 아침에 취재 기자들 경제부 기자들 취재 계획 쭉 올리죠. 9시 뉴스 세 꼭지 네 꼭지. 그걸 경방이라 그래요. 네.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세요? 경방이라는 게 뭐의 약자예요? 경제 정책 방향 회의인가요? 네. 경제 정책 방향회 경방. 경방. 네. 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몰랐어요. 아난 시카로 왔어. 일단 시카로 내용이 이거. 없어요. 내용이 큰 게 없어요. 내용이 없었어요?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해서 하긴 어떤 내용을 발표하기가 좀 애매하겠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하라 뭐 이렇게 또 최상목 지금 대행이 지금 뭐 이것저것 정치적 상황으로 경황이 없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좀 너무 사실 화가 많이 났어요. 아. 그래서 제가 경제 이렇게 설명 드릴 때 가급적 감정을 배제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해온 이 맥락은 너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건 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세요. 네.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기재부나 지금 정부가 제일 1차 덕목으로 1순위로 꼽고 있는 거는 건전 재정이에요. 네, 나라 빚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습니다가 정권 초부터 네. 30개월 동안 240조가 늘었어요. 지난 정부보다 더 늘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금에서 빼오고 외평기금 빼오고 공기업 부채 늘어나고 네. 그랬죠. 이제 그 다음 정부 회계장부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 재정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라든지 네. 우리가 부자 감세했는데 그분들이 기업이나 부자들이 덜 걷은 세금으로 경기가 살아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뭐 아무런 입장도 없고요. 새 정책도 나온 게 없어요. 조기 집행한다.
초기 집행한다 우리가 또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초기 집행하면 올해 예산 677조인데 1분기에 2분기까지 해서 70% 쓴다는 말은 그럼 3, 4분기에는 30%만 쓰겠다 이런 말인데 전형적인 조삼모사 아니에요. 네. 뭔가 예전에 저 11.6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 같다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누가요?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권한대행이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어떻게든 경제에 뭐 좀 숨통을 좀 이거라도 좀 해놓고 나가야겠다 내가 이런 거 없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버핏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선택한 거죠. 선택한 거예요. 예. 우리가 주식 나 지금 투자 아무것도 안 해. 사놓고 나 안 팔고 있어. 아무 선택도 안 해. 이거 다 선택한 거예요. 네. 버핏이 한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네. 최권한대행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거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원장 기자님이 저 권한대행이면 지금 뭘 나라 경제를 위해서 뭘 하시겠냐고. 당장에 추경을 해야죠. 추경을 해야 네, 된다. 추경에 대해서도 이런 어디에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네. 그런 거 방향을 제시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이 정책을 다음 정부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뭔가 정책을 내놔야죠. 보따리를. 아니 혹시 그러면 좋게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거든요. 네, 좋게 만약에 좀 네. 이해를 해보자면 네. 어쨌든 그 조기 집행을 1분기에 막 땡겨서 한다는 거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추경과 비슷한 효과를 이걸로 누리고 그 다음에 돈 쓸 수 있는 추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저 들어설 정부가 어쨌든 그들이 선택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혹시 선택한 건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안 돼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좋게 보면 네. 내가 그분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었는데 제가 말했죠. 첫 단추부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예를 들어 우리는 수시보다는 수능으로 갈게요. 수능이 정말 좋아요. 수능 점수가 정말 중요해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수능 점수가 안 좋아요. 그러면 수능을 했는데 수능 점수가 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수시라도 준비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수능을 뭐 학원 몇 개를 더 등록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 이게 제가 꼭 보탤 게 있는데 꼭 붙을 거 있죠. 이게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청사진이에요. 네. 계획. 네. 아니 우리 가계부를 세워도 계획을 가게를 운영해도 쓰는데 네. 여보 우리 올해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해요? 하죠. 어디에 투자할까? 그래요. 그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그렇죠. 어. 도장 뜬 사람 딴 사람이기 네. 때문에. 아무튼 아무튼 너무 계획이 없다. 아니요 제 말씀 그렇게 계획을 언제 세웁니까? 해가 되기 전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이게 지금 계획이 언제 나왔느냐? 해가 바뀌고 나왔어요. 이게 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 이렇게 됩니다. 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진단과 그래서 여기에 정부가 경제정책 방점을 찍겠습니다. 민간도 참고하시오. 네. 이런 얘기가 해 전에 나왔어야죠. 근데 해가 바뀌고 나왔어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혼란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우 해가 바뀌어서 나왔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두세 개가 있어요. 뭐냐? 한국은행이 이 기존에 예측한 경제 성장률도 2025년에 1.9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정부가 스스로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거 1.8을 냈어요. 네. 물론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것들은 글로벌 IB가 내는 것들은 더 낮아요. 네. 하단이 점점 내려가요. 1.3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JP 모건이죠. 그렇죠. 정부가 지금 예. 이야기하신 그거에도 계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야, 네가 1.8이라는 수치를 냈는데 너 12월 3일부터 지금 한 달간의 이 벌어졌던 이 불확실성을 반영한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는 있는데 사실 반영은 안 했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태가 좀 길어져서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감안하면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성장률 플랜을 잘못 짜면은요. 세수부터 재정의 볼륨이 다 틀어져요. 그렇죠. 매번 세수 계산세 틀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욕을 했는데 네. 또 틀릴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의 얘기가 들어 있고 문제는 경제가 안 좋다면서 네. 한국은행이 사실은 지금 비상벨을 눌렀거든요. 네.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전 상황과는 다르다. 우리 경제 기댈 데도 없다.
등등등 해서 네. 이제는 뭐 재정을 풀어서라도 부양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그럼요. 네. 한국은행 정식 발표문 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는 금리를 내릴 테니까 정부 네가 돈 풀어서 경제 나머지는 살려라고 공을 집어 던진 거예요. 네. 그럼 정부가 그 공을 받아가지고 음. 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때 그걸 안 하고 있구나. 그런데 결국 중요한 얘기는 재정 풀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2, 3년 동안 이 정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한국은행이 우리 고금리로 갑니다. 유동성 흡수합니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 니네 마음대로 해. 나는 그냥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주담대 계속해가지고 직과 떠받칠 거야. 50조를 풀어냈거든요. 네. 정책의 정합성이 안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은행이 이제 다시 야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나 금리 내릴게. 여기에 다시 정합성을 맞춰보자라고 하니까 이 정부가 지금 몰라. 난 추경 같은 거 관심 없어. 이런 얘기로 지금 화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세수 쪽에 틀릴 거라고 박시동 평론가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2년 동안 많이 틀렸고요. 그죠? 예. 네. 올해 2025년에 정부가 예산안 통과시킬 때 기재부가 올린 거 보면 지난해보다 세수가 한 40조 정도 늘어날 거로 예측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지난해보다 40조 그러게, 는다고요? 우리가 이만큼 세금이 들어오니까 이만큼 네. 세출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예산안을 정부가 내놓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 틀릴 수밖에 없는 장부를 내놓고 이분들은 자 계엄으로 우리가 얼마나 손실을 볼까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어렵지만 얼추라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12월 3일 날 계엄 비상계엄 선포됐고 4일부터 해가지고 신문들이 요거 많이 해놨더라고요. 코스피만 보면 시가총액이 한 50조 정도 줄었어요. 근데 그 시가총액이라는 게 꼭 비단 뭐 계엄 때문에만 줄었을 수도 있고 우리 증시가 성적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50조가 다 비상계엄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고 경제는 우울하다니까 긍정적으로 봐서 우리 주가 올해는 올라갈 거라고 치니까 이건 그냥 퉁칩시다. 예를 들어 환율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찾아봤어요. 얼마였는지. 취임했을 때. 취임했을 때 2년 반 2년 전에 반 전에. 우리가 지금 1,460원이에요. 네. 70원 갔다 지금 오늘 60원 정도로 안정되고 있는데 1,100원쯤 아니었을까? 1,274원이었어요. 1,274 200원 올려 먹었어요. 200원. 200원. 우리 돈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 거죠. 급락한 거예요. 네. 그 가치가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뭐 미국에 애들 유학 보내고 이런 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예. 예를 들어 정부 예산 중에는요. 외화 예산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나라 돈 쓸 때 해외 공간 대사관도 유지해야 되고 달러로 써야 하는데 그걸 찾아봤더니 한 8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달러로 써야 돼요. 네네. 근데 환율이 한 8% 올랐잖아요. 88에 64, 6,400억 정도는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거저 6,400억 원이 날라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율로 인한 손실 중에 정말 요만큼이에요. 지금 어느 기업이 부자재를 사갖고 오면서 비싼 환율 때문에 비싸게 원자재를 사갖고 오고 있을지 네네. 이런 건 우리가 평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아이비들 성장률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중에 JP 모건 아주 짜게 줬더라고요. JP 모건 원래 우리한테 후한 신평사예요. 네. JP 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이 1.7에서 1.3으로 낮췄어요. 그죠? 네, 저는 네, 1.3보다는 높게 나올 1.3 나오면 우리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0.4% 포인트 우리 올해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0.4라는 수치는 뭘 말할까요? 0.4가 우리 GDP가 0.4 날아가는 거예요. 줄어든다. 네. 우리 GDP 0.1이 2조 3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하면 한 9조 원 정도가 이거는 아까 말한 제가 뭐 환율에 인한 그런 추상적인 시가총액이 날아간 그런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한 9조 원 정도는 그냥 계엄으로 날아간 거예요. 네. 근데 성장률은 복리예요. 성장률 복리죠. 한 번 깎인 거 여기 이번 올 한 해만 영향이 있고 내년부터는 이 영향이 없나요? 한 번 내려가거나 한 번 올라간 성장률은 거기에 맞춰서 올라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두고두고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만 9조 원이다. 이 9조 원 안에는 우리의 투자와 소비가 이만큼 올해 줄어들 텐데 최소한으로 이 9조 원 안에는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 협찬 들어올 것도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좀 안 좋은 얘기 하세요. 아니면 1억 들어올 게 9천만 원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퇴퇴퇴 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퇴퇴퇴. 더 잘 들어와야 그러니까 지금 됩니다. 오늘 하루 안 팔린 피자며 미용실 손님 안 들어오는 거며 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예를 들어 기업이 10명 뽑으려고 했는데 9명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구조원에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전부 투자계획 다시 쓰고 있거든요. 12월부터. 네네. 그러면 거기서 한 명 떨어진 사람 그런 것들을 이 최권한대행뿐만 아니고 관료들이 책임이 있잖아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뭔가 내놔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정말 국무회의에 있었던 사람, 그 국무회에 가지 않았던 사람 누구라도 한 명 나와서 네. 정말 자식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다. 한 명이라도 좀 뭔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렇게 정치적인 액션을 하기 힘들면 정책이라도 좀 내놓으면 되는데 편만하면 뭐 면밀하게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시장 예의주시하면 뭐예요? 환율이 1,500 뚫릴 그럼 맨날 예의주시만 해. 우리도 예의주시는 해요. 근데 이제 그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이 진짜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한 것처럼 알고 계실까봐 그냥 간단하게 그래도 제목 나온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18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18조 원 규모. 네네, 18조 원. 그러니까 뭐 민간 투자도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도 2.5조 정도를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쓸 것을 땡겨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율도 조금 낮추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서 그걸 18조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무역금융에 360조를 지원하겠다는 제목 정도가 나온 상황인데요. 근데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조금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있긴 거기 있는 말하는 거죠. 18조 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흔히 그걸 경기보강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 어디서 옵니까? 다른 재정에서 빼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용보강이에요. 아까 그 기업들 준다는 거는 네. 기업들이 돈 빌려갈 때 정부가 보증을 더 서주겠다. 이거. 조금 더 돈을 빌려갈 수 있도록 네. 해주겠다. 그건 이제 정부가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만큼 보증만 서주고 하는 거죠. 뭐, 네. 뭐 보증 정책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3년 전, 5년 전, 7년 전 정책 그 갖고 와 보세요. 보도 자료 아마 똑같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상목 지금 이제 네. 권한대행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네. 우리 이 계엄 사태 이후로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금 심대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에는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제에 아주 민감한 부분을 현재 우리가 민감한 구간을 지나고 있으니까 잘 해라.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잘 해라라는 게 중론인데 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경제 상황인 걸 알겠지.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는 식으로 경제를 인질 볼모 삼아. 내지는 인질로 자꾸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칫하면 이거 나라 그냥 경제 다 망쳐진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지난 한 주에 가장 민감한 게 뭐였습니까? 대통령을 체포하느냐 네네. 마느냐라는 거 하는데 지금 권한대행이 벌인 여러 가지 이 행적들이 비판을 많이 사고 있어요. 예. 난데없이 뭐 경호를 강화하라는 둥, 공수처 관련해서 지휘를 똑바로 하라는 둥, 경호처 관련해서 그랬더니 아무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민감한 상황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넘어갔는데 경제적으로는 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환율 하나만 예를 들면요.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1,500 뚫린다 만다 하는 게 지난주부터 계속 우려하던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연말에 사실은 국민연금에 환해지 포지션이 노출되면서 정부 정책이 1,450원에 맞춰져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일부러 드러냈다라는 사람도 있고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전략을 알아라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1,450원은 맞겠다 이렇게. 포지션이 노출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민연금이 전술적 전략적 환해지를 1,450원에 들어간다라는 포지션이 노출됐는데 네. 만약에 1,450원에 계속 버튼을 눌러야 돼요. 51원이야 눌러, 52원이야 눌러 이렇게 달러 풀어 이 버튼이죠. 그렇게 해서 동원할 수 있는 총량이 750억 불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하고 통화수업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최대 포지션도 650억 불로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150조를 RP 매입으로 쓰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하겠다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난주까지 집행된 잔액을 보니까 이미 38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은행이 선물한 관련해 가지고도 무제한으로 풀어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물한 관련해서 자본의 50%, 외국계는 250% 한도가 있는데
야 70까지 올려. 외국계는 야 375까지 올려. 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달러를 돈을 풀고 풀고 있는 있다. 전쟁 중이에요 지금. 네. 가장 민감한 상황을 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전쟁을 자기가 지휘하는 사람인데 네. 알겠지. 지금 민감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건드리지 마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가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이런 그 양쪽으로 모순된 포지션을 가지고 현재 장난하면서 네.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 경제 위기를 지금 인질 삼아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신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오히려 이제 정치적 생각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을 키우고 네. 있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예. 좀 있으면 저 트럼프 취임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사실 그것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워낙 또 다이나믹한 모습들을 보여줄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 어떤 무슨 측면에서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뭐 그러니까 말하라고로 막 사람들이 막 아련하러 고개를 조아리러 오잖아요. 예, 또 캐나다 맞아요. 총리 그러다가 뭐 스리더가 막- 정말 야, 우리 50 짠하대. 야, 사임설이 나와요. 아니 뭐 사임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캐나다 그냥 우리 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직을 해 뭐 이런 아니, 모욕적인 말을 파나마 운하 저 통행료 안 낮추면 우리가 갖고 올 거야 이런 말도 와. 있고 그린란드 우리가 사버릴 거야 갖고 덴마크가 방위비를 올해 예산에서 2조 원 정도 증액했더군요. 네. 이게 뭐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 좀 막말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제주도 우리가 사면 어때? 뭐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질서 없는 세계가 온다. 예고 없는 위기가 온다. 진짜 뭐든 할 수 있는 말하라고 해. 이게 재미삼아 이게 뭐야 메타의 저커버거가 트럼프랑 사이 아주 안 좋았죠. 네. 왜냐하면 네. 트럼프가 저기 그 의회 난입 뭐 이거 할 때 예. 할 때 그 계정 2년간 네, 묶어버려서 네,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페이스북은 인류의 미국의 적이라고 에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또 말하라고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그죠? 뭐 이게 베조스 같은 아마존의 베조스도 워싱턴 포스트에서 왜 해리스 지지한다고 칼럼 써놨는데 베조스가 가서 말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거기 논설위원들 다 그만두고 그 그랬잖아요. 언론사 이제 얼마나 사주니까. 다행이야. 네. 근데 가서 또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마치 그 진짜 옛날 로마 시대나 무슨 명나라 황제에게 선물도 이만큼 우리 손정희 회장이 뭐 얼마를 가져왔더라? 얼마 투자한다고 네, 네, 네. 이만큼 가져. 제일 마지막 보루가 빌 게이츠였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는 정말 그 서민들 생각하고 저개발 국가들 생각하고 이런 격차 문제에 정말 그리고 그 해리스에 대한 아주 전폭적인 지지자였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며칠 전에 빌 게이츠가 나 만나러 말하라고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댓글에 대항해 시대가 아니고 대항복의 시대. 자 이게 참 웃으면서 말하지만 뭐든 일어날 수 있고 1월 20일이면 이제 행정명령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날 예. 이제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는 행사 이게 행사가 될 문제예요. 그런데 비상 국경 사태를 선언해서 네. 추방하는 행사를 할지도 모른다 했으니까 추방하는 행사? 그러니까 뭐 어떤 야만의 시대가 올지 몰라. 미국에만 해도 우리나라 불법 이민자가 한 20만에서 한국계 22만 정도 추산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쫓겨날 일은 없어요. 그냥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지역이라 이거 생추얼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주에서 예.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이거 지시를 안 따라 버리니까 뭐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데로 이제 많이 숨어들겠죠. 네. 네. 근데 당장 우리 이민자들은 문제 없지만 이런 어떤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오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기 대응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럼 무슨 대응을 할 것이냐. 근데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한 7번째, 8번째 흑자국인데 공장은 제일 많이 지어. 첨단 공장은 수치로 평가돼요. 그래서 첨단 일자리의 14%를 한국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일자리 말씀드렸지만 그 공장들이 다 우리가 지금 돈 되는 공장들이 뭐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3개인데 나머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뭐 조선화학 뭐 정유 이런 거 다 저물고 있는데 이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가면 그래요. 이제 100번 양보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뭔가 얻어내야 하는 게 정치잖아요. 네. 기업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뭐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갖다 주기만 하고 얻어오는 건 없는데 이제 진짜 센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 이제 진짜 이거 트럼프가 말하라고 리조트 어떻게 샀는지 알아요?
뭐 거의 뺐듯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이게 옛날 유치원 행사 그 뭐 이런 시리얼 만드는 포스트라는 기업에서 미국 정부에 오래전에 기부를 했는데 카터나 닉슨 이런 사람들이 그 멀다고 플로리다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시 돌려줬대요. 아, 다시 돌려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포스트라는 그 시리얼 만드는 그 재단에서 2천만 불에 내놨대. 2천만 달러에. 그 트럼프가 그 1,500만 달러에 달라 그랬대요. 안 되지. 그랬더니 그 앞에 KFC가 있는데 네. 요거는 200만 달러 10분의 1이에요. 트럼프가 용적률 계산하니까 이게 6층인가 7층 올라갈 수 있대. 그 내가 이거 올려가지고 너희 오션뷰를 망가뜨려 버릴 거야. 그래갖고 2천만 달러짜리를 700만 달러에 샀어요. 700만이요? 700만 달러에 3분의 1 가격에. 와, 자, 그런 정말 대단하다. 이상하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느 부분이죠? 하여튼 이런 정말 그 뉴스도 진짜 웃겼는데 아마존에서 멜라니아 연대기 영화 만든다고 그러던데. 이거 지금 다들 정말 최대한 낮게 포복해서 네. 넙죽 엎드려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아, 정치가 실종됐잖아요. 하여튼 뭐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시죠. 돌아보자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당선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당선될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예측한 사람이 적었잖아요. 우리 여기서 가면 최 기자님만 맞췄던가요? 네. 네. 아무튼 저도 맞췄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2주 후면 취임이에요. 예.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그나마 취임 전에 골든 타임인데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란 세력들이 어쨌거나 지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면서 아무도 현재 공식적으로 트럼프 라인과 접촉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네. 한마디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그냥 딱 이 질문만 던져도 됩니다. 트럼프 취임식 때 누가 갈 거예요? 네. 아니, 누가 갈 거냐고. 그 김대식 의원 김대식 간대잖아요. 의원과 조정은 의원이 조정은 의원 간대잖아요. 네. 아 진짜 나왔어요, 그거가? 정부를 대표해서? 아니 정부 대표가 그러니까요. 아니라 아니 근데 원래 뭐 정상들은 안 간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총리가 가죠 옛날에. 아. 근데 지금 총리 없잖아요. 대통령 날라갔지, 총리 없지, 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차기 못 가지. 그럼 장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식에 누가 참석할지도 정할 수 없는 나라인데 네. 우리가 지금 이 골든 타임을 트럼프와의 이 협상 내지는 예? 이쪽에 골든 타임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는 명명백백하게 지금 드러나는 문제다. 이건 네, 뭐 네. 조정원 의원 같은 예. 분들이 가서 그러면 어떤 탄핵의 부당함 이런 것들을 혹시 그쪽 정부 사람들에게 간곡히 호소할까요? BTS 어떨까? 자, 하여튼 그렇게 지금 대책이 별로 없어 답답하네요.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석유화학이랑 건설 이쪽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뭐 연초에 사실은 기분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었는데 예? 뭐 그나마 일단 주식시장에 약간 그 역동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건 다행이라고. 최근에 한 주 정도는 예. 올랐죠. 네네. 네. 연말까지 끝내고 연초부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슬슬 이제 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뭐 좋은 건 좋은 거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좀 우려되는 산업군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건설, 석유화학, 철강 이 정도 섹터가 지금 사실은 유난히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건설, 석유화학, 철강. 건설은 이제 작년부터 경고를 많이 했었고요. 예, 그래서 석유화학은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뭐 힘들었고.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조금 그나마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고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네. 새해 벽도부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와서 그럼 뭐 예방주사 맞듯이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신동아 건설이 신동아건설이 지금 법정 관리를 법정 관리. 신청했다는 네.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신동아건설 뭐 오래된 회사니까 이러면 다 알 거예요. 예. 신동아 파밀리에. 예, 파밀리에라는 브랜드도 네. 있고 63빌딩 만드는 회사입니다. 63빌딩 지은 회사. 예, 63빌딩 지은 회사. 예. 예, 한때는 뭐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거기가 원래 대한생명이었나? 그 건물주가? 그렇죠. 그렇죠. 예, 대한생명이고 대한생명. 대한생명을 이제 한화가 계열사로 인수한 사면서 거죠. 예. 이제 한화로 넘어갔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도급 순위는 한 58위 정도 되는 아. 걸로 보이는데요. 전국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사이트가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주택 관련한 공사는 한 7개 정도가 이제 주택 사업이 좀 몰려 있고. 아파트 같은 거. 예.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이 회사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힘들게 워크아웃을 졸업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자생하고 있나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한 10여 년 만에 이제 안타깝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위기가 굉장히 좀 뼈아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채도
지금 7,980억 정도, 대충 8천억 정도 부채인데 1년에 한 1,000억씩 늘었나 봐요. 지금 부채가. 그리고 부채 비율도 사실은 뭐 작년 올해 다르게 막 급속하게 늘고 있고 부채 비율이 409.8. 그래서 2022년엔 300이었는데 거의 뭐 해마다 80% 이렇게 부채비 올라가는 등등등 해서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회사 자산이 예를 들어 100억이면 예. 빚이 400억. 예. 그런 상황인데 네. 건설 업종은 200이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200 넘으면 일단 사이렌이 도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이미 400 수준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연말에 그러니까 네. 일주일 전에 돌아왔던 60억짜리 어음을 못 막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뭐 어떻게든 메꿀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거 막아도 줄줄이 돌아오는 자금 스케줄상 답이 없으니까 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법정 관리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 이제 워크아웃 태영건설이 이제 작년에 워크아웃 때문에 건설업이 우리가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경종을 울렸었는데 워크아웃은 쉬워요. 그러니까 워크아웃은 채권단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법원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채권단들한테 빚쟁이들한테 저 지금 돈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법원 가면은 잘못하면 날라갑니다. 그럼 그냥 여러분 다 돈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빚쟁이들 모여주세요. 여러분들께 이실 짓고 합니다. 네. 빚을 깎아주든지 네. 계획을 바꿔주든지 네. 건설회사는 하기 편해. 네. 저를 살려내 주시든지 네. 여러분들 손에 맡깁니다. 이게 이제 워크아웃이고 네. 여기는 건너뛰고 바로 법정 관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쉽게 말하면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니네는 청산 가치가 더 낫겠어. 그냥 없애라. 그러면 이제 바로 파산. 근데 아니야 잘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판사가 들면 네. 야 다 모여봐. 내가 지금부터 채권 동결시킨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앞으로 회사 꾸려 나가 볼게. 그리고 너가 대신해서 관리해라라고 딱 지정을 해줘요 판사가.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판사가 회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관리인데 그러니까 채권단이 관리하는 워크아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판사가 관리하는 법정 관리로 바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4주 이내에 이제 어떻게 될 건지가 일단 네.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는 뭐 좀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겠습니다만 하여튼 본인들은 별로 없어. 근데 어디로부터 건설허가나 이런 거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건설회사 하나 만들어 갖고 돈 여기저기서 땡겨 또 잘 땡겨주고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를 줘. 그럼 이제 미리 또 아파트 짓는다고 말만 해도 사람들이 다 분양하려고 막 미친 듯이 와서 다 청약을 해. 돈 다 내. 네, 그러니까 돈 들 것도 없고 자기 공사 어차피 다 외주주니까 그렇죠. 공사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권이나 어디 뭐 저 지자체나 이런 데에 잘 길만 닦아 놓으면 아주 고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게 옛날 건설회사가 아니었나. 네. 지금 뭐 경제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에요. 어. 우울해. 요즘 뭐 그런 게 없겠죠. 우리 건설사들은 아파트 잘 짓고 뭐. 네, 잘 짓죠. 네. 네. 근데 이제 걱정은 그래 어떤 회사 하나가 안 좋았나 보다라고 그칠 문제냐 아니면 안 그래도 지금 2, 3년 전부터 계속 위기였던 PF 문제라든지 건설 경기의 이 하방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위기의 어떤 상징이 다시 드러나서 불이 붙어서 건설업에 이제 도미노 위기가 퍼지는 거 아니냐. 요게 네. 이제 쟁점인데 그 예측은 있었잖아요. 작년 그렇습니다. 뭐 하반기부터도 야 내년에 건설 회사들 여러 무너질 거다. PF 예. 여러 개 터질 거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부가 어떻게 좀 막아보자. 뭐 PF 위기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뉴스로 좀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매니징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사실은 이제 뚜렷한 성과는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군들과 관련된 PF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돈들이 좀 들어가 가지고 네. 그걸 대신 사준다든지 은행들도 그걸 돌려막는데 오케이 해주는 상황인데 이제 30이 바깥으로 넘어가는 이제 중간 단위 이후부터 이제 지방 단위 영세한 건설 이쪽까지는 네. 아직 PF 구조 조정이 안 끝났어요. 원활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잔불이 만약에 붙어버리면 이제 도미노 위기가 퍼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이제 건설사의 문제가 중견 건설사 한두 군데가 갖고 있는 협력 업체들이 보통 300에서 7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만약에 유동성이 막혀버리면은 네. 그 영세한 밑에 단위로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 가는 거죠. 어쩌면 한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면은 그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네. 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부침이 있잖아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건설 경기가. 근데 건설사들이 다 한 업종만 해요. 토목도 하지만 아파트만 짓잖아요. 네. 아파트도
사실 크게 차이가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브랜드가 있는 나라인데 자이하고 힐스테이트는 어떻게 달라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면? 자이와 아파트 안에 힐스테이트 들어가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우리 최인경 기자님. 저 그만 개입시키세요. 저 진짜 안 그래도 부동산에 미친 아줌마란 댓글 때문에 지금 자제해 붐이야. 주는데. 자이랑 그러니까, 힐스테이트는 어떻게 다르냐고요? 네. 그렇게 다르지 않고 2009년 산이 다르고 2014년 산이 다르고 연식에 2018년 따라서. 산이 다르고 아, 2023년 산이 회사별 다르고. 차이는 별로 없다. 네. 크지 사실 않죠, 아파트를 뭐. 네. 굉장히 잘 짓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차별화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 다 같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또 무너지는 기업들이 나오죠. 네. 이게 정말 수십 년째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미분양 정부하자 사달라, 채무 유예해 달라, 각종 규제 풀어달라, 양도세 유예해 달라, 뭐 이렇게 이제 정부만 쳐다보게 예. 되는 거죠. 근데 건설 산업이 이렇게 가면 앞으로 영원히 이런 침에 네. 되잖아. 근데 우리 건설사들이 볼륨은 굉장히 크거든요, 매출액은. 아.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네. 어느 건설사는 우리가 옛날에 다리는 네 개 건설사밖에 못 지었어요. 삼성이 못 지었어요. 네, 인천대교 지으면서 삼성이 들어왔죠. 그 전엔 동아, 현대 뭐 이렇게 그 다리만 잘 짓는 건설사 또는 뭐 오페라 하우스처럼 예술적인 그렇게 특화돼. 특화가 돼야 대한민국 산업이 다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우리가 세계 1등을 하잖아요. 뭐 어떤 업종이든. 근데 아파트가 제일 돈 잘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만 매달려 네.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몇 년도 아파트가 그 뭐 모래가 좀 부족해서 약간 뭐 바닷물에 섞었다 뭐 이런 얘기가 루머처럼 있긴 있던데 그건 사실 아니겠죠? 그건 옛날에 저 노태우 대통령 때 일기 뭐- 신도시 지을 때 그 그때. 모래에 바닷물 섞어가지고 무너진다 뭐 그랬는데 지금 뭐 그런 어떤 시공상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GS 건설에서 시공상에 뭐 저 검단에서 큰 사고도 있었지만 네. 사실 우리 건설 우리 잘 짓고 뛰어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 업종이 똑같은 작은 회사부터 큰 회사까지 똑같이 아파트 경쟁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 건축 단가가 올라가서 원가 부담이 커지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또 답이 안 나오니까 용적률을 풀어줘야 되고 뭐 이런 천수다평 구조로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또 이런 위기가 비단 건설 경기는 또 좋아지겠죠. 좋아지면 또 살아나고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또 내려가면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 구조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느 산업이 그렇게 정부나 시장에 이렇게 때 되면 막대한 돈을 벌다가 때 되면 아 이거 저희 도와주세요 하는 산업이 어디 네. 있어요? 우리 산업 중에. 그러니까. 네. 회사별로는 하여튼 그 저 밖에 페인트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밖에 이게 칠하는 거. 그래서 그 CF 모델도 좀 다르죠. 모델 자도 네. 다르고 그래서 제일 그래도 좀 특징 있는 곳이 그 사랑으로 부영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예쁜 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예전에 맞아요. 새 그려져 맞죠? 있어요. 사랑으로 부영 거기가 이제 네. 아주 특이했던 것 임대 같고. 아파트 많이 하는 곳이. 힐스테이트는 좀 약간 회색 느낌 벽이 맞죠? 레미안이 조금 저 약간 베이지 톤에다가 이렇게 그 한자로 이렇게 레미안 써 있고 뭐 그런 정도 느낌 차이를 저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 네네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핵심은 그거 핵심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근데 한두 개가 무너질 것이냐 아니냐의 관건이 뭐냐면 왜 전망이 어둡냐면은 지금 환율 등등등 해서 사실은 건설도 수입 원가가 건설에 미치는 이 원가율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마진을 많이 잡아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물건을 팔면은 너 마진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진 뺀 나머지가 원가라고 볼 때 건설업 관련해서 현재 원가가 이미 90%가 넘었어요. 건설업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팔아도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환율 등등등을 고려하면은요. 그러니까 공사를 더해서 막 잡아 돌려도 이익이 돈을 벌 폭발적으로 수 있는 늘지 구조는 않는 아니군요. 상황인데 기존에 깔려 있는 PF 부채, 경기 침체, 지방 미분양 등등등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잡아 돌려도 환율, 수입 이런 거 직격탄 때문에 답이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중견 건설사들 몇 개는 현재 신용 등급 관련해서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늘 염려하던 건데 네. 바로 그 섹터에서 대표적인 회사 하나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니까 어쩌면 제2, 제3의 건설 관련한 유동성 위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사실 이제 업계에서 바라보는 아니 근데 시선입니다. 건설비가 엄청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평당 뭐 600만 원이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평당 600만 원이라는 게 3.3 제곱미터당 진짜 6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네. 와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아파트를 그죠? 지어요. 자 30층짜리 네, 진다고 칩시다. 네.
뭐 예를 들어 1층짜리지만 평당 600만 원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근데 한 3층, 5층, 10층 되면 그보다 훨씬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떨어진 게 그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나는 어떻게 지었길래 평당 요만큼의 시멘트 들이붓고 철근 좀 넣는데 이게 어떻게 600만 원이냐? 지금 주상복합이나 한 30층 넘어가는 건 900만 원, 1000만 원까지 가죠. 예, 그것도 50층 넘어가면 평당 600, 1000만 원 나와요. 700도 10년 네. 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많이 드나? 라는 의심을 이제 전 볼 때마다 합니다. 아 근데 분양가 상한제 하면서 정부가 철근 하나까지도 가격을 다 맞춰 보거든요. 그래서 네. 너희 얼마에 들어왔니 해가지고 거기에 붙여주는 이유 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딱 나오기 때문에 네. 건설사가 그걸 속이기는 어려워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내가 또 잘못 생각했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설업체가 하여튼 올해 그래서 굉장히 아마 네. 어렵고 부도나는 회사들이 꽤 많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아파트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의 피해가 예상이 그렇죠. 되기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 매우 어렵고 그다음에 철강 매우 어렵고 네. 이건 이제 중국 영향이 굉장히 큰 거고. 그렇죠. 그걸 네. 이제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 구조적인 얘기는 다음에 천천히 네. 하기로 하고 이제 저희 위기설이라고 얘기한 것도 석유화학 관련해서도 구조적으로 이게 돌파가 돼야 되는데 돌파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기서 어느 회사라고 말하긴 뭐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롯데케미칼 연말에 네. 부도에 준하는 사태가 났었지 않습니까? 회사채 그렇죠. 관련해서 사실은 그거 사채권자들이 동의 안 해줬으면 부도입니다. 네. 회사채 EOD가 난 거예요. 근데 겨우 넘어갔는데 석유화학 관련해서도 현재 폭탄이 대기 중이다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제가 볼 땐 상반기 안에 돌아오는데 네. 여기도 사실은 신용 등급이 한 단계만 내려가면 EOD예요. 근데 특정한 어떤 회사는 네. 그 EOD를 해결할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도 롯데케미칼 자력으로 해결한 거 아니에요. 롯데타워 담보 내고 해결한 거예요. 아. 그룹사 지원으로 해결한 네, 겁니다. 네, 엄밀하게 네, 보면은요. 네. 근데 특정 석유화학 회사는 현재 한계에 다다랐는데 그룹사 지원이 없거나 외부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석유화학 내에서의 자체적인 전망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답이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포감을 과장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건설과 석유나 철강을 보면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EOD가 몇 개는 날 것 같고 회사채 관련해서 아니면 네. 회사가 법정 관리 넘어갈 것 같고 등등등 해서 사실은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을 얘기하는 거고 석유화학 그 중에 몇몇 회사는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가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신용평가사들은 보고 있죠. 근데 특별한 답이 방법이 없기 없다. 때문에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조만간에 이건 언제 터지냐의 문제지. 뭐 그렇습니다. 안 터지기 어렵다. 그런 위기 산업군들이 몇 개 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우리 경제는 늘 성장해 왔으니까 뭘 잘될 거라. 갑자기 막판에 세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세상 다 망한 표정으로 계속 얘기해 주놓고는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요? 갑자기요? 키세스 국민들이 해결해 주시게 해결하고 어느 계시네요. 때보다도 진짜. 어렵고 네. 불확실성을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또 우리 관료들이 불확실성을 빨리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알잖아요. 알면서 네. 자꾸 참 이게 그 요즘에 그래서 아예 그냥 해외로 물론 이제 투자 자산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해외로 나가 살겠다 아니면 뭐 1년에 한국에는 최소한의 뭐만 남겨놓고 그냥 뭐 심지어는 그 어디라도 하여튼 뭐 좀 약간 영주권 받기 편한 나라들이 몇 개 있나 봐요. 네. 그런 나라들로 그냥 가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그런 나라들 가실 때 예를 들면 그 나라의 뭐 핸드폰을 또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뭐 이심 같은 거 유심만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해외여행 이심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바꾸실 때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 상담을 꼭 하신 거 여러분 이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받고 가입을 하시면 유심사라는 그 회사 이름이 유심사인데 그 유심 전문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외여행 2심을 또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유심사. 네이버에서 네.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네. 사찰은 아니죠 유심사. 풀도 유심초라고 예전에 있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네. 받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이심으로 드립니다. 네, 1670-2571로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참 인터넷 비교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 너무 마음 상하고 뭐 하나 누가 주는 거 없는데 여기는 인터넷 바꾸고 유심 바꾸고 또 정수기 바꾸면 108만 원 최대. 이런 데가 어딨나 싶습니다, 진짜. 정말 좋은 회사 같아요.
우리한테 광고도 주고. 그렇죠. 고맙습니다. 우리 부자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해외로 요즘 진짜 그 싱가포르의 어떤 동네는 한국 사람들이 하도 그 자녀 유학을 그 이제 좀 부유한 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거기 그 렌트비 가격을 올린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선진국의 소득세율이나 이런 거 이렇게 다 세제를 보면 다 우리보다 높으면 높았지. 또 우리도 이제 물론 소득세율이 많이 높아졌지만 이렇게 봤는데 이제 싱가포르가 굉장히 낮긴 해요. 네. 이제 보수 진영에서 우리 이제 세금 낮춰야 한다는 이유로 싱가포르를 많이 들긴 하지만 또 그런 이유로 싱가포르 워낙 안전하고 그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하지만 가서 살아본 사람들 보거나 다른 지표를 보면 어떻게 비용이나 세금이 들지 않고 안전하고 좋은 선진국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돈을 걷지 않고 그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가 인구 500만의 도시국가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세금이 안 들어올 텐데 어떻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조금만 걷고 그 나라가 싱가포르 투자청이 국민연금보다 수익률 낮아요. 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낮지만 다른 비용 굉장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그 나라에서 차 하나 굴리려고 맞아요. 하면은 차 허가세 내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한 1,000만 원, 1,000만 원, 뭐 네네. 1,500만 원 그 권리증을 산 다음에 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이렇게 선진국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 나라는 이렇게 세금도 낮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건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름 나는 나라로 가야 돼.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름 나는 데로 가야 돼. 근데 아무튼 뭐 정치인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예전에는 나라 망했어도 네. 우리 국민들이 살려냈어요. 희생해서 네. 금 팔아서 살려내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아까 우리 정프로님 말씀처럼 아예 이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경제적 이민이라고 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아예 달러로 맞아요. 팽이 맞춰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걸 이제 달러 자산 이민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주식도 그냥 아예 그냥 뭐 국장 대신 미장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미장이 들어간 돈이 지금 170조예요. 네. 그리고 코인 거래액이 우리 코스피 거래액보다도 맞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스스로 해소하고 우리 스스로 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믿게 하지 않으면은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저 예. 불확실성 맨날 그 입에 달고 사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이 계엄이 우리 국민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가난하게 만들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우울하게 끝나. 아니 지금 우리 방송 시간이 오버했다는 게 아. 가장 확실해요. 지금 대기하고 네. 계신데.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잠시 후에 법무부 감찰관이었죠. 류혁 전 감찰관 모시고 이분이 이제 12월 3일에 유일하게 뭐요? 사표 쓰신 지금 저 계엄 관련 회의라고요? 나는 그럼 그만두겠어. 이러고 사표 던지고 나온 분입니다. 네, 이분과 함께 당시 상황도 좀 여쭤보고 또 워낙 이제 법률 전문가시니까 최근에 불거지는 여러 법률 관련 문제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